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두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식어버린 투자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많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원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발표한 날 이후 바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민주당 주도로 원상복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이 영향,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더 지켜보자 하는 영향이 지금 시장에 우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김도현 연구원님,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는? 일단 한 거래일수 기준으로 8영업일 전에 예. 대주주 기준 예. 하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네. 기본적으로 강화되면서 시장이 불안하다. 네. 이번 정부가 과연 증시 부양이라는 큰 얼개 속에서 뭐 더 나아가서는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리밸런싱, 즉 네. 재편하는 이 큰 기조 속에서 동산 중에서 국내 증시를 일단 부양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네.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당일날은 큰 조정을 받았었죠. 네. 그런데 사실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내 이슈도 분명 영향력이 있었으나 그 시기쯤에서 또 가장 중요했던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세,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내적으로는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던 이 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경감되면서 우리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흐름은 지난주까지 지난주 중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가 예.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에서 들렸던 소문 중에 하나가 원복한댄다. 그러니까 원상복귀한다는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사실 어제 다양한 속보들이 왔었는데 원복은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숙고할 것이다. 네. 즉 지금의 상황을 보면 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네.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언젠가는 원복할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발표 당일에는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원복이 될까 안 될까 좀 눈치 보는 장세라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당초 투자자들의 기대는 원상복귀 될 거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요? 이상민 연구원은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정부가,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8월 1일 날 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예. 뭐 이 양도소득세 때문 영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가 중첩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날 그 뉴욕 지수가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상하이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상하이 지수나 뉴욕 지수 떨어진 거가 한국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그 관세 협정 직후였죠. 근데 뭐 우리나라 정도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예.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나쁜 거가 주식이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좋아야지 우리나라 주식이 좋지.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 나쁘고 우리나라는 뭐 적당히 나쁘다. 당연히 주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용 지수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 중국의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중첩돼서 일어났고요. 예.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8월 1일 날 오히려 개인은 순매수했습니다. 그날. 예, 8월 그날 1일 날 뭐 개인은 순매수했는데 이게 뭐 개인들이 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대전제 자체가 오히려 무너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본질 가치가 있고 네. 그 본질 가치와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 시장이 나빠진다면은 개인들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거고, 예. 실제로 8월 1일 날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발표된 직후에 주가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이라든지 정부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지금. 그렇죠. 그게 양도세에 떨어진 게 아니다. 두 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조금 복합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단순히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고 뭔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와 조금 철학이 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시간은 경과해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첫 정책의 단추가 약간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단추가.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 사실 부동산에 6억 원 정도의 수요단에서의 제한 규제가 한번 들어갔었고 6억 원 대출 규제. 맞습니다. 예. 세법 개정이 3% 룰을 통과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즉 네. 우리 코스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그 얼개 속에서 이어지는 세법 개정에 대한 연장선상이었거든요. 예. 자, 정책이 아까 나와보고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한 효과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여태까지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은 이제야 비로소 이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7, 80% 묶여져 있는 이 큰 쏠림이 동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의 기회가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크게 방점이 있었고 네. 또한 이번에 세법 개정의 요율이 하나하나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발표된 요율보다는 상당히 적은 요율이 시장에 떠돌았었거든요.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이 한 25%. 배당 소득세율. 맞습니다. 예. 한 25%대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기대감이 일부 후퇴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물론 그날 당일의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뒤에서 놓고 볼까요? 물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예. 각 기업들이 글로벌 포지션도 다르고 예. 또한 재반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 지수는 글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유한 영역에서 국내에 발목을 잡았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방점이 있었던 이 세제 개편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소, 우리 시장만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를 이제 큰 물줄기를 바꿔 나가는 그 중간에 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는다. 뭔가 어긋난다 정책과. 이런 투자자들의 좀 실망감이 반영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날 1일날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정책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흐름이 좀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하여튼 뭔가 정책이 하나가 좀 잘못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다는 건데 이런 정책 쉽게 말해서 부동산으로 쏠렸던 큰 자산을 우리 전체적인 자산과 관심을 주식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조세의 가장 근본 원인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우리는 세금 가지고 뭘 너무 많이 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에서부터 뭐 이렇게 아주 예전에 뭐 불법 과외가 있었다. 그 과외가 불법인 시절에 그럴 경우에 불법 과외를 단속을 하려면은 뭔가 행정 규제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뭔가 뭔가 납세 조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너무 나빠진다.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서 뭔가 부동산 시장을 좋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세하는 목적은 결국 국가의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시장에 세금을 안 매겼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어서 뭐 AI나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AI와 제조업의 세금을 좀 면제해줬으면 좋겠고, 뭐 모든 측면에서는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 중요하다. 그럼 장애인 관련된 세금을 면제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든 측면만 보면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부가가치세. 이것도 안 좋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보면 부가세를 내려야 내려야 되는데 되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도 중요하죠, 자본시장도 중요하죠, 복지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자라는 소득 거고, 있는 곳에 그렇죠.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세금은 모든 세금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본시장의 세금은 자본시장의 부작용이 있고 소비시장의 세금은 소비시장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 거고 예. 저는 이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늘리는 거고 물론 자본시장이 안 좋은 것은 세금은 안 좋죠. 자본시장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세금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당연히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금에 왜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는 이제 상당히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부가 나라 돈을 쓰려면 어디선가 재원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인데 지금 지출을 늘려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주주 기준을 좀 강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세제 개편에 들어가 있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조금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세금 하나는 세금을 좀 네. 더 거두는 거고 네. 하나는 조금 더 줄여주는 거고. 이렇게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정부가 주식 시장을 뭐 부양까지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너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큰 발판으로서 주주환원, 네. 더구나 가계가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투기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려면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싣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데 큰 방점이 있었고요. 예. 그런 연장수상에서 이 배당소득을 기존 소득세와 합산해서 너무 가중시키니 분리해서 주겠다. 이 측면의 가장 근저에는 어쨌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주겠다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조했었고요.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글쎄요.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별될 수 있겠지만 미리 얘기했었던 것은 워낙 세율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최고 세율 당초 기대했던 거는 그게 이제 맞습니다. 최고 25%로 좀 기대감이 있었죠. 처음에는 한 25% 정도 네.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게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35%로 발표가 물론 된 네 거고. 맞습니다. 좀 더 높아졌고 물론 소득 구간을 보면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의 대부분 사람들이 수렴해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번 정책이 처음 시행하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세법 개정에서 첫 발 자체가 국민의 공감대전 정서의 일부 어느 정도 온도차를 느끼는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실망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정책이라는 게 옳은 정책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지금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이 옳을까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기대감에 일부 반환을 정책적 요인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조금 저희가 이제 주제가 약간 넘어가서 당초 기대했던 더구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얘기했던 최고 25%보다는 정부는 10%포인트 높은 35%를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배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다는 취지에서 지금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세금의 기본 목적과 효과 이런 걸 따져볼 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세를 한 거고요. 감세를 한 그리고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세를 한 거고. 그래서 예. 이번에는 증세와 감세,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뭐 너무 증세만 하면은 자본시장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뭐 감세를 하면은 당연히 세수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예. 나름대로 정부는 증세도 하고 감세도 해서 시장을 달래기도 하면서 세수도 좀 확보한다라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뭐 여의도에서 예측은 뭐 조금 더 많이 감세할 줄 알았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재미있는 말을 제가 하자면은 내가 여의도 출신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보통 뭐 동여의도, 서여의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금융 출신들은 여의도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금융 출신 말고 국회 출신. 예. 저처럼 국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나는 여의도 출신이야라고 말하면은 금융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정치인들. 네, 그래서 둘 다 여의도 출신이 하나는 동여의도 출신, 하나는 서여의도 출신인데요. 네. 그런데 동여의도에서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예측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이 국회 예측에서는 이 일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예측의 영역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국회의원은 지금 이소영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보면은 엄청난 증세부터 엄청난 감세까지 현재 입법 발의된 거면 무수히 많고 이 많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 중에서 어떤 게 실제로 될지에 대해서는 그 국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래요? 국회의원 세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법은 별로 예측 가능성에 저해되는 요소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법이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 입법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정부가 감세를 했냐 현재보다 정부가 증세를 했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일부 국회의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 섞인 예측이지 네. 실제는 국회의원 발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마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상태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 수많은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수없이 발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실제로 얘기인데 엄청난 증세부터 엄청난 감세까지 이미 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자기 희망 섞인 예측을 하는 것은 실제 정가 예측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 오브 데임일 수 있죠. 300명 중에 한 명의 의원의 발언이 네. 왜 많은 매스컴을 타고 또 흔히 증권가에서 열광했는가 표현이 네.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구했던 어떻게 보면 민심의 흐름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여당 의원들 중에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대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하이라이트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며 또 하이라이트 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분명 이번에 세법 개정은 모두 다 하이라이트 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소영 의원이 후에 보면 그 여러 단체 중에 집단지성의 어떤 큰 선두자의 목소리보다는 네. 하나 개인일 수 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퍼스트 콜이라고 우리 보통 애널리스트는 얘기하는데 예. 어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리스크를 안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화제가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어떤 국회의원은 하나도 시장의 기대를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뭐 않잖아요.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명확합니다. 어떤 거죠? 감세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증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감세 법안 내면은 꼭 언론에 나오고 증세 법안 내면 언론에 나오더라도 비판적으로 언론에 아니 나와요. 부동산 같은 게 세금 올린다 그러면 언론도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뭔가 증세는 국회의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아까 첫 질문이 아니 왜 그 여당은 이거를 조금 더 그 회복 그 양도소득세를 기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네. 정부는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안 하려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세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정부를 경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 감세를 하면 손은 누가 손은 누가 키웁니까? 키우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퓰리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감세 그리고 감세를 하면은 시장은 좋아하더라. 근데 모든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지금 봐가지고는 민주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확고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상황을 지켜본다는 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금투세를 이게 그 반대를 했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세금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세금을 다 깎으면은 정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정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 시절에 또 깎아주는 주장을 했다가 정부 행정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정부 안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요. 최고세율 35%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이 이제 뭐 배당 성향 40% 그리고 25% 중에서 3% 5% 증가. 이 정도는 배당을 늘리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네. 사실 이번 세법이 적용하는 것은 내후년의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에요. 이번에 배당 성향 조건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예, 이 기준이 까다롭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물론 내후년에 적용될 조건을
지금으로 소급해서 예. 만약에 지금 상장돼 있는 한 2,300개 기업들 중에 예. 지금의 배당 조건에 효과를 받을 기업이 몇 개나 있냐라고 하면 약 한 2% 정도입니다. 2%밖에 안 돼요. 네. 글쎄요, 이게 맞냐 적냐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을 늘릴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효과를 좀 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맞을지 모르겠으나 분명 지금의 조건은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라는 네. 결론입니다. 네, 지금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40% 혹은 배당 성향 25% 중에서 3년 평균보다 5% 증가한 기업 대상이 2%다 그런 얘기인데, 이상민 의원님, 아까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 우리는 이제 철회가 됐잖아요.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하려다가 유보가 되고요. 이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조금 뭔가 지금 반대가 일단 부닥쳐 있고요. 증권거래세도 그렇고, 이 주식 관련 세금이 조금 일관성이 없고 이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너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세금이 조금 원칙이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자본시장의 가장 안 좋은 것은 물론 세금도 안 좋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아무리 악재라도 현실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차라리 현실화된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이 악영향은 제한적인데, 근데 이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려다가 또 없어졌고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범위를 좀 확대할지 안 할지 네.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한 상황이 저는 자본시장에도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은 지금 계속 이 대주주 양도세 그러는데 양도세의 풀네임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했을 때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고, 양도했을 때 소득이 안 생기면은 안 내는 세금이거든요. 일반 우리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벌면 한 1,000만 원 세금을 내요. 근데 주식 양도를 통해서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현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가 있죠. 네. 자본시장은 잘 됐으면 좋겠죠. 누구나. 그리고 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소득의 원칙도 되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증권 거래세율도 있거든요. 증권 거래세율을 좀 올리겠다. 그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철회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전제로 조금 내렸던 거니까 다시 올리자는 건데, 증권 거래세 지금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 금투세, 이상민 수석위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은 금투세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여러 가지 세금의 조금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질문이죠. 정책적 제형과 비슷한 것인데, 예. 당근과 채찍을 혼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수확충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부과해야겠죠. 예. 하지만 같은 같은 자산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요. 일가구의 네. 1주택 또 장마라 그래서 장기 네. 마련주택에 대해서 있죠. 깎아주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 같은 것도 사실은 오래 갖고 있고 낮은 매매, 투기적 성향을 좀 지양해라라는 얘기인데, 주식시장도 양도세를 글쎄 양도소득세이니까 소득이 되면 나중에 낸다 하더라도 좀 오래 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도 좀 드립니다. 네. 부동산처럼 주식을 좀 오래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유인 인센티브를 주라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세제에 좀 뭔가 정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툭 던졌다가 또 이렇게 반대하면 여당이 계속 그 반대의 물결이 타서 저 반대를 하고, 뭔가 지금 이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현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쉽진 않네요. 자, 저희가 지금 주식 관련 세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게 증시에 좀 저희가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얘기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중투표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또 다른 상법 개정안, 이게 뭐 3차 상법 개정안일 수도 있는데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측면에서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시장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필요하죠. 근데 그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은 경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우리가 증시를 부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너무 그 종합과세가 너무 크다면 우리는 그냥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주주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적지만 이 자사주 소각도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배당도 늘리면 좋고 자사주 소각도 늘리면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이 배당 종합과세가 너무 이게 세금이 많아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세금이 많아서 배당하기 싫으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되는데 우린 자사주 소각도 하지 않는 거고 왜 자사주 소각도 잘 안 하냐라고 보면은 저는 소유집의 괴리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유집의 괴리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두원 연구원도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할까요?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어때요? 기업인들은 저는 프로라고 봅니다. 프로페셔널이다. 네.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기업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더 하고 투자 아니고 자신 없고 배당하고 싶으면 더 배당을 하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경건하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마치 자사주를 매입해라, 1년 뒤에 소각해라. 아니 그렇다니 지금 벌어지는 행동은 자사주를 매입하지도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으로 따르되 자기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들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거의 표본이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정책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맞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기업에는 이렇지 않아요. 등등을 하는 것이 글쎄 저는 기업인 입장에서라면 자기 상황과 자기 컨디션에 맞게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네, 정부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이행을 하면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두원 하나증권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